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잘 쉬셨죠? 잠깐만 기지개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뒤로. 지금 벌써 조금씩 우리 강의실 안에 병이 도지고 있습니다. 닭병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밑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 공부가 재밌는데 힘들어요. 재밌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누적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내용만 빨리 던져다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조금 내용이 진행이 되면 해야 될 내용들이 각 과목별로 막 쌓이니까 정신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익히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되시죠? 자, 이제 합니다. 법지와 빈지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법으로만 인정되고, 제가 어디다 강조했는지 보세요. 법으로만 인정되고 활용의 실익이 없어요. 걔는 뭘까요?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법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럼 뭘까요? 법지죠. 그럼 빈지는 반대겠죠? 법으로 소유는 가능한데, 아니, 법으로 소유는 못하는데 활용의 실익이 있죠. 이게 빈지예요. 그래서 대표주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토지들은 법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사용의 실익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의 실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법지와 빈지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법지는 뭐만 있죠? 법만 있어요.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럼 빈지는, 자, 법지의 경우에는 얘 경사면의 토지래요. 그럼 이렇게 경사면이 있습니다. 얘 A의 토지고 B의 토지래요. 이 경사면의 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사면의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계단식 경작을 하면 되지요. 배운 것 많아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경사면의 토지가 대표 주자로 뭐예요? 법으로 소유는 가능한데 활용의 실익이 없는 땅.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빈지는 뭐냐면 반대로 법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데 활용의 실익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토지래요. 말 표현이 어렵죠. 그럼 이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럼 해안가에 당연히 물이 차겠죠? 물입니다, 물.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만간에 건물 넘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 바로 밖에 토지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쭉쭉 오다 보면 이제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이 있겠죠. 활용의 실익이 생기는 땅. 걔는 어디에 이제 등록이 되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이에 있는 토지는, 사이에 있는 토지. 대표자가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닷가에서 누워서 일광욕 즐길 수 있나요? 썬팅을 하나요? 선텐을 하나요? 썬팅을 하면 본인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썬텐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놀 수 있죠. 조개도 죽고 등등등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얘는 법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 꽉 차서 가 있는 게 만조수위선이죠. 물이 빠지면 간조수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게 조력발전소죠.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조수위선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이의 땅, 걔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한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빈지를 보는 순간 바가 보이나요? 빈을 보면 바가 보이나요? 바가? 보이셔야 돼요. 바닷가 토지죠. 이게 대표주자 바로 뭐다? 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 7번에 포락지라는 게 있대요. 이게 한자로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래요. 여러분 우리 고스톱 칠 때 낙장불입 들어보셨나요? 네? 그때 패를 떨어뜨리면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는 표현이죠. 엄청난 사자성어죠.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낙장불입. 저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딴 데로 도망 못 간다는 얘기. 그랬더니 내 맘이지 뭐 이런. 그래서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 그럼 얘는 토지인데 원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예요. 근데 얘가 바닷가에서 침식돼서 바다 물속으로 잠겨버린 토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쪽 현실에 강가의 토지인데 걔가 강물이 침범돼서 범람돼서 걔가 아예 강물에 잠겨버릴 수도 있죠. 걔를 부르는 말이 뭐다? 포락지예요. 그럼 여러분, 포락지는 마음대로 중개가 가능할까요? 개인이 소유를 못해요. 중개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중개하면 난리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맹지처럼 얘도 대놓고 얘를 그냥 하나로 물어봐요. 이번에도 토지의 용어에서 답이 얘였어요. 맞는 것 고르는 내용에 다른 건 다 틀린 내용으로 아까 공부했던 내용이 깔렸고 포락지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락지는 집안이 절토돼요. 절토됐다 그러면 굉장히 유식한 표현이지만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죠. 집안이 무너져 내려서 전답 등이 뭐로 변한 토지다? 하천 등으로 변한 토지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예요. 되셨죠?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 공지와 공한지가 있대요. 공통점 있죠? 뭐가 공통점이죠? 공공. 얘 빌공자예요. 비어져 있는 땅입니다. 공지와 공한지 공통점. 근데 얘가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는 봤더니 뭐냐면 1필지의 토지에 여러분 저 보세요.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총론 부분에서만 나지, 건부지, 부지, 대지, 대 온갖 내용들을 다 공부해요. 지금 토지 분류를.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으로 딱 넘어가면 유일하게 계속 나오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필지밖에 없어요. 필지. 필지만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공법의 택지 잠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필지의 토지에 건축을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100평을 갖고 있으면 100평을 꽉 채워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다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놨을까요? 건물로 토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놨죠. 그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뭐죠? 덮을 패자를 써서 건폐율. 그리고 내 마음대로 층수 올리면 안 되죠. 주변은 예를 들어 2, 3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건물을 50층짜리로 올려버리면 내 50층짜리 건물 때문에 주변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생기죠. 햇볕을 못 보고 사는 사람 생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지역은 어떻게 이용해라 다 정해놨나요? 그게 용도 지역 지구제죠. 나중에 공부를 잠깐 할 거예요. 개론에서도. 그래서 이제 1필지 토지에 건축을 할 때 건폐율 등에 의해서 사실은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의한 거예요. 용적률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층수로 올리는 거. 그것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토지겠죠? 1필지의 토지인데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비어있죠? 그죠? 얘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지. 그러니까 공지는 내 마음대로 비운 거다 아니면 법률 때문에 공법의 제약 때문에 지금 비워둔 땅이에요. 1필지의 토지에서. 그런데 공한지가 있대요. 공한지는 뭘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둔 토지래요. 놀리고 있는 땅이에요. 비워둔 땅. 뭘 목적으로? 지가 상승. 투기 목적인 거죠. 투기 목적.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공 한 개가 더 붙기를 기대하는 것이 투기죠. 10배 뻥튀기. 그래서 공한지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둔 토지겠죠. 이렇게 기억하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이제 유휴지와 휴한지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반에서는 저 한자를 다 뿌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기초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자,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랍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그 다음 휴한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래요. 그래서 지력 상승을 목적 등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랍니다. 그럼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한자로 얘가 놀 유자예요. 그럼 놀고 있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고 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지나요?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뭐다? 유휴지예요. 유휴지.
그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은 뭐죠? 휴안지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만 구분하면 된다? 놀 유자와 휴식할 때 휴자를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놀리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냥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럼 걔는 뭐예요? 유휴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휴안지예요. 그럼 10분 휴식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그래야 50분이 알찬 공부 시간을 거듭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끝났냐면 토지의 분류가 끝났어요. 그 부분까지를 공부하시면 토지의 분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다 푸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저를 믿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의 분류를 한번 볼 거예요.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는 간단합니다. 한 세대만 들어가서 살아요. 한 세대만 들어가서 살아요. 그럼 걔는 단독주택이라고 할까요? 공동주택이라고 할까요? 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그럼 여러 세대가 어떤 건물 하나에, 한 동 안에, 한 빌라의 동 안에 여러 세대가 살아요. 걔를 무슨 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기본이. 그러니까 단독과 공동으로 이제 구분하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칠판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면 절대적으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사전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층수가 더 높은 걸 골라볼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중에 뭐가 더 높죠? 아파트가 높죠.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따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더 높습니다. 층수가.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할 때 기준은 면적 기준일까요? 층수 기준일까요? 예, 층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5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은 다 아파트라고 불러요. 제가 몇 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5층 이상.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5 이러시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목청껏 5 이러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5. 예, 아파트는 몇 층 이상? 5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인 거예요. 주거용 건물. 그러면 연립주택은 5층이면 안 되겠네요. 4층 이하가 되겠죠. 되셨어? 되신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면적이 더 넓은 걸 대답해 볼까요, 이번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대요. 뭐가 딱 직관적으로 뭐가 더 넓어 보이죠, 면적이? 난 연립주택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연립주택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가보면 연립주택이 있는데 걔들 꽤 면적이 넓어요. 네?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일반 다세대 주택은 뭐가 더 넓냐면 면적이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둘 다 몇 층은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몇 층? 5층이면 뭐니까? 아파트니까. 얘 4층 이하겠죠. 그럼 아까 아파트 한 세대가 사나요? 공동으로 살죠. 공동주택이죠. 연립주택. 여러 세대가 살죠. 연립주택 몇 호 몇 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립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립주택은 거의 대부분 뭐가 없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법상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층수가 6층 이상이래요. 제가 공법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도 바로 헷갈리잖아요. 5층인지 6층인지 하여튼 그 기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때 1층짜리 주택을 지어놓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으로 몇 층 이상만 지으라고 했대요? 설치하라고? 6층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하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돈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1층인데 설치해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된다고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공법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그걸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몇 층 이하라? 4층 이하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설치를 안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몇 층이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4층 이하구나. 얘들 한 명만 산다? 한 세대만 산다? 여러 세대가 산다?
여러 세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제가 뿌린 밑밥은 공동주택의 내용이네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의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5 떴습니다. 5. 5 떴어요, 여러분. 지금 페이지로는 우리 어디 보고 있죠? 페이지? 20? 이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주택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거. 5층 떴습니다, 여러분. 뭐죠? 아5. 다시 따라해 보세요. 아5.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가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아5 이렇게 기억하신 거예요? 이 아파트죠? 아파트. 그럼 이번엔 4층이 떴네요. 4층이 떴어요. 그럼 얘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죠. 맞아요. 그럼 이 둘의 구분 기준은 층수로 구분한다고 했나요? 아까 면적으로? 면적으로. 여러분, 제가 적은 게 3.3 제곱미터가 이게 아까 법률상의 등록 단위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였죠? 면적 단위는 뭐였죠? 평? 그렇게 대답하실까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곱미터였죠? 그래서 평형을 예전에는 30평형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제곱미터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법에서 공부하든 개론에서 공부하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많이 볼 거냐면 얘 10을 곱한 것, 100을 곱한 것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기준이,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평이죠?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 660제곱미터도 나오겠죠? 얘가 왜 나올까요? 얘 200평이니까.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길 그대로 보세요. 얘들은 몇 층 이하였죠? 그러니까 4층 이하예요. 4층 이하. 분명히 면적으로 나누실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속 뭔가를 깔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3층 이하의 주택들도 있겠죠? 그럼 4층과 3층의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직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둘 중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 사는 건 몇 층일까요? 4층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층 기준, 이 기준으로 나오는 건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들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층수 개념에서는. 그때 3층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단독주택인데 이때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대요. 이때 시험 문제에서 대놓고 2번 연속으로 나왔던 건 얘였어요. 다중주택. 그럼 이렇게만 들어도 헷갈리죠?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애들 공통점은 뭐죠? 몇 층 이하? 3층 이하. 저를 보십시오. 이쪽 보세요. 구분해 볼 거예요. 저기 보지 마시고 한숨도 쉬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말고. 아직까지 쉴 때가 안 됐어.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층수로 구분하고 면적으로 구분해요. 아직 면적으로 구분하는 내용 공부를 안 했습니다. 층수로 구분했을 때 5층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고? 예,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럼 앞에 나갔는데 집 밖으로 나섰어요. 근데 봤는데 주거용 부동산이래요. 주거용. 근데 봤더니 호가 다 구분돼 있어요. 근데 걔가 봤더니 6층이에요. 6층이에요. 걔는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해가 되셨죠? 그럼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걔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체 9층인데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전체가 얘가 9층이에요. 9층인데 얘가 3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쓰고 있대요. 이 위에 그럼 몇 층 남았죠? 6층이 남았죠? 뭐가 남았죠? 뭐가? 6층이 남았죠? 얘 뭐죠? 아파트입니다. 지금 9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9층짜리 건물이 아까 공부했던 주상 복합 건물이래요. 복합 건물이죠? 복합 부동산 아니죠? 일단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도 아닌 거예요.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이니까. 근데 이때 3층이 상업용이고
6층은 주거용이래요. 그럼 얘는 뭐죠? 예, 아파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의? 6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아파트라고 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만 산다, 여러 세대가? 여러 세대. 그래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면적이 뭐가 더 넓다? 연립주택이 더 넓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 세대만 들어가 사는 건 더 층수가 낮다? 그럼 5, 4 다음엔 뭐죠? 3이죠, 3. 이게 3 딱 뜨면 걔는 단독주택인 거예요. 3이 뜨면 3층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이런 기준이 나오면 걔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때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답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이 둘도 면적의 차이겠네요. 여기 보실까요? 얘 층수가 같으니까 면적의 차이겠죠? 이 둘도 면적의 차이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뭐냐면 아까 200평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66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걔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에요. 초과하는 게 연립주택. 그러면 당연히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겠죠. 그럼 660이면 포함이죠. 맞죠? 그럼 칠판 보세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4층이에요. 4층. 둘 중 하나죠. 4층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이래요. 공동주택 중에. 그럼 연립과 다세대 주택인데 걔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래요. 660제곱미터. 그럼 얘는 뭐죠? 다세대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과와 이하의 개념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다가구 주택도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이하인 거예요. 그럼 다중주택은 더 면적이 작겠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 얼마냐면 330제곱미터랍니다. 200평, 100평인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뭐가 없죠, 지금? 면적 얼마 초과해야 된다 이런 개념 없죠? 오로지 층수만 가지고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저 세 가지는 뭐고? 공동주택. 이 두 가지는 뭐다? 단독주택입니다. 이제 뭐가 분명히 헷갈릴 거냐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방법.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구분 지어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 가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화가 말고, 약간 좀 한적한 동네를 가서, 동네를 이제 역을 나서서 그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층수가 3층짜리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집은 특징이 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 아저씨는 3층에 살아요. 그분들은 3층에 삽니다. 그리고 2층, 1층을 보통 뭘 주죠? 세를 주죠. 맞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 가구주택이에요. 그게 다세대 주택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보통 반지하도 있죠. 그래서 맨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월말이 되면 막 두들기죠. 세댁 잠깐 나와봐. 그러면서 뭘 내밀죠? 이번에 전기료가 전체 얼마 나왔으니까 n분의 1로 쪼개서 세댁 낸 2명, 우리는 3명 뭐 이렇게 해서 쪼개서 내죠. 세댁 굉장히 억울하죠. 왜?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한 번도 물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n분의 1로 쪼개니까 서글프겠죠. 이게 바로 뭐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근데 다세대 주택은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거기에 세대 구분이 돼 있죠. 101호 소유자 다르고 102호 소유자 다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면적이 더 넓으면 뭐고? 연립이고. 그 기준이 얼마다? 66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면적이 좁으면 다세대 주택. 4층, 3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아예 답으로 나온 건? 다중주택 하나입니다. 다중주택.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를 해요.
그래서 뭘 같이 쓰냐면 부엌 같은 것들을 같이 써요. 이런 게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 부분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장난치냐면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외우면 되겠죠. 이름이 뭐죠, 여러분? 다중주택이죠? 다 중복되어 있는 게 딱 하나죠. 숫자가 3이죠. 지금 330제곱미터 이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다? 다중주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분류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주택의 분류에서 하나만 그냥 더 일종의 사족 같지만 하나만 달아드릴게요. 단독주택에 우리가 공부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고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있어요. 아예 집주인 혼자만 사는 주택, 그게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의 단독주택이에요. 되시겠죠? 집주인이 세 주는 것 다가구주택,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사용하는 것 다중주택,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대요. 공관. 공간은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의 사택이 있고 사저가 있고 지금 들어와서 사는 곳이 있죠. 그런 것도 다 공간이에요. 공간.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공간입니다. 그럼 공간이 만약에 공동주택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 공간을 하나 받았고 차관이 공간을 하나 또 받았어요. 그럼 차관 부인은 매번 장관 집에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단독이어야 되겠죠. 공간은 단독주택 이렇게 기억하세요. 되셨죠? 그리고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에 이 세 가지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기숙사는 한 명이 거주하나요? 여러 명이 때로 거주하나요? 여러 명이 때로 거주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건 되셨어요?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법상의 구분이라고 했죠? 건축법상의 구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주택법으로 들어가면, 건축법에서 특히나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주택은 마음대로 짓고 팔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이제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주택법이에요. 그럼 주택법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어서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그럼 제가 지금 새롭게 적은 애들, 이 두 가지는 공간하고 기숙사. 여러분, 청와대 분양하나요? 기숙사 분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법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는 빠지겠네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에 주택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양이 되지 않는 뭐와 뭐는 공간과 기숙사의 개념은 빠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이 부분이 공법에서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제가 설명을 그냥 잠깐 드려본 거예요. 되셨죠? 된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끝났다? 예, 주택의 분류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렇게 적으면 얘가 뭔지만 대답해 보세요. 이것만 대답하실 수 있으면 끝입니다. 3이 중복돼 있나요? 다 중복돼 있죠. 무슨 주택? 다중주택. 몇 층이야? 3층이야. 면적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만 이제 바로 구분해 보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4층 기준으로 위는 뭐다? 공동. 3층 밑은 단독.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 기준이 아니라 면적 기준이었다. 뭐가 더 넓다? 연립. 얘는 초가
660초가 얘는 이하, 얘 둘의 공통점은 660 이하. 층수회가 더 높다? 4층, 3층.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3이 중복되어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뭐밖에 없다? 다중주택 끝. 이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이거 틀려갖고 오시면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할 거예요. 23페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 2.5점에서 약 5점 정도를 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적게는 무조건 2.5점. 많으면 어쩌면 그 앞에 총론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아까 공부했던 복합 개념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부동산의 개념에서도. 그럼 5점을 건진 거네요. 자, 이제 2.5점의 사냥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특성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몇 페이지죠, 지금? 23페이지 하나죠. 23페이지 하나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와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잡다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기본 이론만 해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 그 뒤로도 해보면 부동산의 특성 정말 너무 헷갈린다는 얘기는 말이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바로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 잠깐만 보세요. 얘도 예비 학습을 깔고 그 다음 뒤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으로 오면 약간 두려운 게 항상 이쪽으로 왔을 때 무슨 문제가 터져서 그러면 토지의 특성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분류를 잊으세요. 부동산은 두 개입니다.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럼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하는 건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을 공부하겠죠. 건물의 특성 나와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뭐만 나오냐면 토지의 특성만 계속 나와요. 토지의 특성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는 무슨 자세죠? 부동자세입니다. 역시 군대는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자세예요. 그 부동자세라는 건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나요? 움직일 동자에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인 거예요. 토지는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토지를 이동시킬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포크레인으로 한 포크레인 딱 퍼다가 옆에다 옮겨놓으면 토지가 움직였잖아. 그게 아니죠. 토지는 그대로죠. 맞죠? 그게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 부동성? 부동성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이. 맞죠? 그럼 이번에는 토지는 어떻게 생산하면 되죠,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를 그렸습니다. 지구를 그렸어요.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증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대답이 나오면 정말 그분은 이걸 무슨 상을 드려야 되나? 노벨상 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토지는 다 연속돼 있죠. 그랬더니 바다는 어떡하죠? 바닷속에 밑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죠. 걔가 물에 잠겨 있는 것 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토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절대량, 물리적 절대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가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대요. 아까는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서 부동성이었죠. 그럼 증가가 불가능하면 뭘까요? 부증성입니다. 그래 걔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비생산성이라고 하겠죠. 생산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강남의 건물, 이 학원 건물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살아봤지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삼국시대에는? 그럼 웅녀가 살았던 시대에는? 있었죠. 토지는 있었죠. 그랬더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지형이 변화됐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는 달아 없어지나요? 영원히 계속되나요? 영원히 계속돼요. 그래서 걔를 줄여서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걔를 비소모성이라고 해요. 비소모성. 지금 제가 개념을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와 토지는 다 연속돼 있다는 얘기를 했죠. 연결돼 있는 거예요. 바닷속 토지를 밑을 보면 걔들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걔를 연결성, 연속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토지가 있는데 얘는 A 토지고 B 토지예요. 그럼 토지는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가 같은 토지가 있을까요?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정확히 똑같은 토지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토지는 다 다르죠? 다 다르다를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다 다르니까 동질성, 이질성? 이질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들이에요. 근데 토지 옆에 토지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토지 옆에 토지가 붙어 있다 인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토지의 특성이 어렵나요? 쉽나요?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이 특성들에서 연결된 파생적 현상들이 있대요. 파생 현상들이. 그래서 그걸 각각의 특성들과 연결시켜주는 게 문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중요한 키워드들만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판 보세요.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자, 제가 특이하게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걸 못 봅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게 안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특성이겠죠. 인간이 이 토지에 부여한 특성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럼 인간이 들어와서 어찌어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래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럼 변화가 없는 특성이니까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보실까요? 아까 제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부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도 한다? 비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되셨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여기에 반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닷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면적 정말 많이 늘렸어요. 국토 면적을 많이 늘렸어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까지가 토지였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맞죠? 그랬더니 국토 면적을 넓히려고 높은 부분을 까서 일로 메꿨어요. 우리 얘를 뭐라고 하죠? 매립 간척행위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매립지, 간척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늘었나요? 늘지 않았나요? 늘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정답이 있죠. 아까 바닷속 토지도 토지였어요? 토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토지입니다. 다만 이용할 수 없는 토지였죠. 근데 얘를 매립간척행위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얘가 뭐로 보여요?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증가처럼 보이니까 문제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매립간척행위 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틀렸죠? 제가 뭐는 절대로 자연적 특성은 뭐가 절대로 없다? 예외가 없다예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들어가 볼게요. 토지였어요. 토지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가 바닷물의 침하작용에 의해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얘가 물에 잠겼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걔가 물에 잠겨서 토지가 유실됐어요. 아까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그랬죠?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 포락지. 뽀드락지 아닙니다. 그래서 포락지예요. 포락지.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무슨 성이 있다? 영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소모가 안 된다? 비소모성? 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홍수 등에 의한 유실이 이루어지면 왠지 토지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영속성의 예외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외가 아니죠. 왜 예외가 아니죠? 얘 잠겨도 토지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나와보면 예외가 있다라고 대답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틀려보시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자, 이제 1번. 부동성이래요. 그러면 토지는 이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고정불변이죠. 예? 그래서 얘를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치의 고정성. 얘는 당연히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 간 차이가 날까요? 강남의 토지의 가격과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랬더니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의 소유자가 내 토지에 빛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강남으로 이동해 올 수 있나요? 없어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 간 지역별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얘는 무조건 무슨 성으로 간다? 부동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한 지역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A 지역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요.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공급이 적어요. 근데 B 지역은 공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A 지역의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고 이쪽은 공급이 많다면 공급이 많은 걸 이동해 와서 지역 간 수급 균형을 달성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는 지역 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간다? 부동성인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강남의 지가와 강북의 지가 등등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기본은. 되셨어요? 그 다음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한다 그러면 계도. 그 토지가 들고 다른 데로 못 가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국한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얘도 무슨 성? 부동성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쪼개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때 그 구분의 기준을 뭐로 잡으면 굉장히 쉽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수입을 줘야 되겠죠. 재정 자립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국가는 금액이 큰 금액들은 자기가 가질까요? 지방에 뿌려줄까요? 자기가 갖습니다. 국세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작은 금액들은 지방이 뿌려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 보면 10만 원 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보통 내면 몇백 단위, 몇천 단위로 내요. 심지어 몇억 단위로 내시는 분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 그럼 그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국세입니다. 되시죠?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등은 세금을 매기는 비율, 세율 자체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보통 3% 미만이에요. 그것보다 더 높기도 하지만. 근데 소득세는 구간 자체가 8%부터 시작해서 4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로. 그래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세는 어디서 부과할까요? 지방에서. 그래서 걔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서울시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를 들고 부산이 세금이 좀 더 낮대. 그러면서 부산으로 이동해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서울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방별로 때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토지가 그 지방에만 계속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의 근원이 되는, 성립 근원이 되는 토지의 특성은 그럼 뭐다?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지방세를 앞으로 지방세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만 지역세라고 기억하세요. 저하고 약속합니다. 우린 뭐라고 기억하자? 지역세. 지역에서 때리잖아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부동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개념이고. 그 다음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라는 걸 적용을 못합니다.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생산할 수 있나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건물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나요? 건물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럼 이 생산비가 만약에 3억 들어간 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적어도 3억 이상 가격으로 받으려 들겠네요. 맞죠?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이 생산비가 곧 가격이라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게 감정평가의 비용 방식이에요. 비용 측면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게 건물이었어요. 이쪽 다시 보세요. 건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비 있다. 그러니까 생산비만큼이 가격이다. 그래서 비용 방식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대요. 근데 토지는 뭐 할 수 없다고 했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비가 3억 들었으니까 3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토지는 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됐죠? 된 거예요. 안 됐어도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걸 유식한 표현으로 고치면 원가?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비용 방식보다는 원가 방식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무슨 성? 영속성을 띈대요. 얘를 비소모성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절 보세요. 제가 배추가 있어요. 배추를 지금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아니,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배추 보이시나요? 배추 보이시나요?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배추가 있어요. 근데 옆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 손에 쥐고 있는 그 배추가 때깔이 너무 좋아. 내가 한 달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지켜보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너한테 한 달 지난 다음에 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재요. 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립할 수 없어요. 배추는 한 달 동안 썩어 문들어 없어집니다. 소모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개념이 없겠죠. 되신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무슨 성을 띠니까? 영속성을 띠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해 놓고 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뚝 띄어서 예를 들어 3년 띄어서 5년 띄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사용해 줄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 갑이죠. 이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이용자는 누군가요? 을입니다. 을이에요. 그럼 을은 이 토지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 이익이 발생할까요? 이용 이익을 누리겠죠. 그걸 누리기 위해서 빌려 쓰는 거지 지금. 그러면 갑은 무상으로 빌려주나요? 임대료 받나요? 임대료 받아요. 그럼 그는 그것은 이익인데 소유 이익이죠. 그러니까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이 분리됐나요 지금? 분리됐죠. 뭐가 이루어져서? 임대차가 이루어져서. 임대차 왜 가능했죠? 얘 계약 끝난 다음에 토지 돌려받으면 그 토지의 가치가 달아 없어지나요? 그대로 보존돼 있나요? 보존돼 있죠. 무슨 성?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서 소유자와 이용자가 분리될 수 있고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분명히 나올 텐데 여기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그러면 걔는 뭐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재생산 이론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거 구분하시는 방법. 여기 생산인가요? 여기 생산 보이죠? 여기도 생산 보이죠? 근데 여기 앞에는 뭐가 붙었네? 재가 붙었습니다. 재가. 그럼 재는 다시 재자예요? 우리가 다시 생산한다는 개념은 기존의 것이 그대로 존재하면 다시 생산하나요? 안 하죠. 그럼 기존의 것이 뭐 돼야? 소모가 돼야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다시 생산한다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재생산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건 뭐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지 부증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헷갈려요. 그럼 우리는 헷갈린 상태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막 열심히 이해해가지고 이 문제 풀면 나중에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기본이론반에서는 제가 기초이론반에서는 MM이라는 걸 많이 사용 안 하겠지만 기본이론반에서는 MM이라는 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얘가 메모리 매직. 그래서 암기 방법들을 막 이제 코드를 던져드릴 텐데 얘 기억하시는 방법은 우리 아이가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재생산 이론 딱 뜨면 영재, 영속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된 거예요. 그 다음 개별성은 다 다르다. 다 다르면 대체가 가능한가요? 저라는 강사가 있는데 옆에 또 다른 강사가 있어요. 근데 강의력이 달라요. 그럼 저라는 강사를 다른 강사가 대체할 수 없겠네요. 같아야 대체가 가능한 거지. 대체라는 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르면 이질성을 띠니까 비대체성의 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A 토지와 B 토지가 바로 인접해 있어도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은 다 다르다? 이게 개별성이잖아요. 그럼 B 토지가 A 토지를 아예 덮어서 그 공간까지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물리적인 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는 안 되는 거예요. 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인접성이라는 게 있대요.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인접해 있고 붙어 있죠. 그래서 얘를 연결성,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토지 연속돼 있나요? 칠판 보실래요? 이 토지 연속돼 있죠. 그러면 1이라는 지역에 안에 있는 A 토지와 B 토지가 있을 때 C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면 얘도 1000평, 1000평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C가 바라보는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는 A 토지를 빌리나 B 토지를 빌리나 그게 그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적 대체 관계는 A 토지와 B 토지가 가능할까요? 옆에 붙어있는 부동산은 내가 이 건물 빌리든 저 건물 빌리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이 되겠다 안 되겠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보면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 수준이 거의 비슷하죠. 맞죠? 그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인접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은 대체 관계가 불가능하겠죠. 경제적 대체가. 그러니까 대체 관계라는 게 물리적 대체가 있고 경제적 대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첫 번째 구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물리적 대체는 아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토지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질, 지세, 지형이 같아도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은 다 다르죠.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엄밀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인접된 토지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경제적 효용 측면이. 걔를 무슨 대체라고 한다? 따라해보세요. 무슨 대체? 경제적 대체인 거예요. 경제적 대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특성을 봤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봤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하는 특성이었나요?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인간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어요. 고정 불변적인 특성. 변화가 없으니까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예외가 없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예외 없다. 질문. 부증성의 예외는 매립간척 행위이다. X. 영속성의 예외는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이다. X. 뭐 없다? 예외 없다. 그 다음 이번엔 인문적 특성이 있대요. 얘는 토지에 인간이 부여하는 특성이랍니다. 그럼 인간은 토지가 이미 있은 상태에서 인간이 뒤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나서 후천적으로 부여한 특성이고, 인간이 끊임없이 변하나요? 인간의 사용 목적 등이 끊임없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위적이며 가변적이며 신축적인 특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적지 마세요. 거기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용도의 다양성 이미 끝났는데,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그 용도를 하나로만 쓸 수 있나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고르는 게 최유효 이용.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고르는 게 적지론이랍니다. 적합한 용도를 고르는 이론은 적지론. 그리고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베개는 베고 자는 것. 얘는 용도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지금 또 생각하시는 건 남편을 응징할 때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베고 자는 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베개는 기본적으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 과연 최고 유효한 이용이 무엇일까? 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쪼개고 합칠 수 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얘를 합쳐서 분합성이라고도 한대요. 여기 보세요. 분합성이라고 나오면 다른 얘기 같지만 분할 합병의 가능성의 줄임말이죠. 똑같은 얘기. 그럼 한정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한정가격은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도 없어요. 얘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가격이래요. 얘한테만 특별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왜? 얘한테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려보면 이런 개념. A의 토지입니다. 그럼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일 때 좀 더 유용성이 크대요. 건물을 짓기도 편할 것이고. 근데 토지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럼 가치가 낮겠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였냐면 얘가 총 1억이었대. 근데 이때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또 토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인접한 토지가 있어요. 근데 누가 갖고 있냐면 얘는 B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B의 이 노란 비금친 부분의 토지가 원래 시가는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A가 B 토지를 사서 얘를 합병하면, 합병을 하면 이제 정방형, 아까 정사각형을 유식한 표현으로 정방형, 직사각형 한쪽이 길죠. 그래서 길 장자를 써서 장방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방형, 장방형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되니까 이 토지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3억이 될 거랍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토지 합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누구를 찾아가겠다? B를 찾아갔어요. 근데 A가 짱구 기질이 있어서 얘를 펼쳐놓고 그려서 설명한 거예요. B 앞에다 두고. 내 토지 1억, 내 토지 5천만 원. 너 나한테 5천만 원을 팔면 내 토지 전체 3억. 그러니까 너 나한테 5천만 원을 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B가 5천만 원을 팔면 B는 천사이거나 짱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B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토지라면 나 5천만 원 절대로 못 팔지. 다른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이어도 너한테는 안 되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억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가 이 시대의 진정한 짱구가 아니라면 사야 될까요? 1억 주고 사면 안 될까요? 사도 남죠. 그렇죠. 근데 A가 이 시대의 진정한 짱구라 승질을 버럭내면서 야 5천만 원짜리 나한테 1억을 불러? 안 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A가 누굴 찾아갔냐면 이 옆에 C를 찾아갔어요.
C가 이 모양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C를 찾아가서 너 나한테 팔면 내가 확 끼어서 내 토지 들고 끼어서 내 토지 3억.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해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은 원래는 얼마인데? 5천인데 합병 시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한정된 상태의 가격 1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한정 가격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정 가격이라는 개념은 분합성의 개념에서 나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정말 더 짧게 그냥 툭 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그 주변이 원래 난지도였나요? 그래서 난지 공원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예전에는 가치가 되게 낮았겠죠. 주변의 가치도 다, 토지 가치가 다 낮고. 근데 공원으로 조성되고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가치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위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똑같지만 법률이 바뀜에 따라, 제도가 바뀜에 따라, 공법상의 내용이 바뀜에 따라,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섬에 따라, 대규모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그 토지의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나요?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상대적으로 달라지죠, 가치가. 그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을 할 때는 그냥 지금 현재만 보고 이용하면 된다.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면 정말 약간 가능성 있는 토지를 몇 년간, 몇십 년간 안 오르더라도 미리 사놓고 내 후세를 위해서 남겨둘 수도 있다. 언젠가는 변할 거니까. 심지어 교도소가 있는 위치, 교도소가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나요? 아니면 이전되나요? 이전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럼 교도소가 떠나고 그 지역이 이제 또 다르게 개발이 되면 상대적 위치가 변한 건가요? 절대적 위치가 변하는 건가요?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위치도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되셨죠? 그럼 국가 안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국토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으로 네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쪼개지는 것, 지역성, 그 다음 고가성 등이 다 인문적 특성이래요. 그럼 첫 번째 한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의 내용은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이거 일일이 막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있지니 상인가요, 여러분? 있지니 상. 상은 세 개죠. 세 개죠,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면 사가 보이시나요? 뭐부터 시작했죠? 사경행이죠. 그럼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사경 속을 헤매겠네요. 따라해 보세요. 사경행. 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래요. 그때 돈 수입 비용과 관련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경제적 위치. 그 다음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이 있으면 얘는 행정적 위치의 변화예요. 가변성. 그리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인간의 향기가 풍기면 무조건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간의 향기가 풍기지 않으면 걔는 자연적 특성입니다. 연습해 볼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건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럼 이번엔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를 합치고 쪼개는 건 누가? 인간이. 인문적 특성이에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지하철 설치하고 교통편 늘리고 개발하고 제재 많이 가하고 누가 다? 인간이 하는 거죠. 인문적 특성이에요. 국토성. 국가라는 단체를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그러니까 국가 안의 토지 국토성은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입니다. 이번에 부증성. 답을 보여드려 버렸네. 부증성은 증가되지 못하는 특성이죠. 그럼 인간이 증가되지 마!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인간의 향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입니다. 영속성. 인간이 영원히 계속돼야 돼. 너는 꼭 약속해줘. 이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자연적 특성이에요. 구분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 게 공간성이라는 게 있대요. 토지는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오늘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막 달려버리면 여러분들 병나실 것 같아서 오늘은 23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그 부동산의 속성 24페이지 간단하게 한 페이지 보고 한 15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말 중요한 경제론 내용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경제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만 기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약간 고통 속에 보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즐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공부를 했고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우리 랜드프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수험 정보란이 있고 수험 정보 거기에 쭉 옆으로 카테고리가 쫙 떠 있는데 거기에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라는 게 있어요.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 네. 거기를 보시면 제가 매일 기출문제를 저번에 OT 때 말씀드렸던 그걸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작년 것도 올려놨고 제가 오늘은 올리기 힘들 것 같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를 따로 뽑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딱 한 페이지에 문항수가 10문항이나 20문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매일 올라갈 거예요. 여러 유형으로 연습을 시켜드린다는 거죠. 그걸 꼭 들어오셔서 풀어보세요. 되시겠나요? 네. 오늘 하셨듯이 지금처럼만 열심히 나와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꼭 합격시켜 드릴게요. 저는 합격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는 내용이 있으면 박수현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은 물어보세요. 너도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질문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